안녕하세요. 공감 1급 사회복지 정책론 영상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할 부분은 9장입니다. 공공부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미 우리가 1장 강의에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가장 핵심은 자산조사, 선별주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정할 때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지금 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의료급여 제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산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4쪽을 보시면요.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매년 최소한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공공부조 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회복지법제론과도 그 범위가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성이 높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공부를 해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요, 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시험에도 한 2번 출제가 되었죠. 15회, 16회, 20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급자하고 수급권자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거의 한 80여 개 정도의 사회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에 쓰이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16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순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은요, 가구 규모별로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서 고시가 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런 식으로 선정 기준이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6쪽에 이제 밑에를 보시면 급여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7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시험에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2번째, 보충급여의 원칙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죠. 우리가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계를 위하여 우리가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근로능력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면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어떤 그 도움으로써 이렇게 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충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216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수급자의 능력을 우선 활용하고, 즉 자력구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급자가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원칙이 보충급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보충급여의 원칙이 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있고 개인의 실제 소득 인정액이 있을 때 이 부족한 금액만큼을 생계급여로 산정해서 보충해주는 원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17쪽 자립지원의 원칙,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조장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붙은 수급자를 6글자로 줄여서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의 원칙,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급여의 신청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지급보다 부양 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타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제도에 있는 급여를 먼저 받으시고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면 최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7쪽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도록 하죠. 보장의 단위는 가구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 단위로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 가구 단위로 보장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인정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려면 개별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소득 인정액 수준이 실제 급여의 선정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이 수급자를 결정하게 돼요.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8쪽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부양의무자. 자,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봐야 되겠죠? 자, 218쪽의 부양의무자의 정의를 보면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일촌의 직계혈족이니까 일촌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는 거죠. 직계존속은 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딸 혹은 이제 며느리, 사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바로 218쪽의 중간 부분인데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급여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게 또 정책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하거든요.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 부양 능력이 미약함, 부양 능력이 있음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수급권자의 그 급여별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부양 능력 있음 없음, 부양 능력 미약 이거를 판정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료급여는 여전히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최근 시험에서도 물어본 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이 어느 정도 아주 그 소득자나 또는 고재산가에 대해서는 그 이제 부양의무자 그 일종의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이 부양의무자 중에서 상당히 연소득이 많은 사람 혹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이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부양 능력이 있음, 부양 능력이 없음, 부양 능력이 미약함 이러한 아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급여는 현재 의료급여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별 종류별 선정 기준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급여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7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4가지 중요한 급여는 위에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거든요. 왜냐면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출산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에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이고, 자활급여는 주로 조건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계급여부터 보도록 하죠. 자, 생계급여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8쪽에 제가 밑에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218쪽에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예컨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해놨죠. 정부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정할 때는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설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100분의 15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하한선은 100분의 30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보다 낮게 설정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법령의 조문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생계급여의 이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으로 딱 하한선에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4년부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꽤 올라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라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의 32%다라는 것이 2024년 8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제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9쪽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에 소득 인정액의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하시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219쪽에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요. 1인 가구의 경우에 대략 한 2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되니까 1인 가구의 경우에 대략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69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선정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대략 한 2만 몇천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90만 원이다. 이래 버리면은 소위 이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가구별로 다르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청 가구원이 몇 명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219쪽 하단까지 쫙 이어져 있고요. 자, 근데 220쪽에 보시면은 조건부 수급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한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보통 어디 가요? 지역자활센터 가시죠? 네, 지역자활센터. 이거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지역사회복지 실천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0쪽에 중간에 보시면 의료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현금급여이지만 의료급여는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가구이고 2025년에도 여전히 이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자, 참고로 주거급여의 그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1쪽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가 되겠습니다. 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활급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1쪽에 자활급여의 정의 다시 한번 보면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고요. 이러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보장 급여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222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권주의가 병행되고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무원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보장기관이란 뭐냐면 22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수의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우리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 급여별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장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시설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러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원입니다. 여러분, 사회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죠.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의 재원은 대체로 일반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보장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5장 선택 차원에서 소위 이제 전달체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보조금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그 범주적 보조금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범주적 보조금에 해당되는 게 국고보조금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하나로서 국고보조사업의 이 국가부담분인 국고보조금도 투입되고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의 비용도 투입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4쪽.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을 좀 띄어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쪽에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있죠. 그래서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희망 참여자가 되죠. 그런데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활사업의 내용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또 자활기업을 창업하고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수급자 등은요. 이 지역자활센터에 가셔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가면은 많은 자활근로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224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요.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서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이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자활 근로 사업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활 사업 참여자들은 보통 이 하나 이상의 자활근로 사업단에 종사하셔서 소위 이제 그 근로하시고 자활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자활사업은 소위 이제 이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교과서에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225쪽에 중반에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개인 발달 계좌의 일종이다. 이런 서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계좌를 보통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쪽에 딱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현재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저축계좌는 다시 희망저축계좌 1과 2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은 일을 하고 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하실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 계좌예요. 그 다음에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따르면 이 계좌에 가입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장기 저축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금을 합니다. 5만 원 또는 10만 원 등을요. 그러면은 이 금액에 대응되는 정부 지원금이 매칭돼서 같이 저금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희망저축계좌 1이다. 그래서 어떤 그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의 보조금을 같이 매달 붙여서 저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만기 적금이라고 한다면 이 가입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원금을 부은 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3년 동안 붙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넘는 그런 금액이 나중에 이제 소위 만기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가입자들의 자산 형성을 말 그대로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자활사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희망저축계좌와 그 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앙자활센터라고 불렀는데요. 이 자활사업의 중앙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광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구별로 실제 자활사업의 이제 그 일선 추진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해서 이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지역의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장 등과의 상시적인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의 하나이긴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 제도를 별도로 빼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라는 것은 또 별도의 법이 있죠. 의료급여 법도 있습니다. 자, 227쪽을 보면요. 자, 지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2종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체로 근로무능력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고요. 근로능력자는 2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근로무능력자라는 것은 가구원들이 전부 근로무능력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가구고 가구원 수가 2명인데 남편과 아내가 모두 노인이다. 이러면 결국에 2인 가구가 전부 근로무능력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보통 1종 수급권자가 돼요. 그 다음에 2종 수급권자라는 것은 가구원 중에서 1명 이상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구가 2종 수급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보다 본인 부담의 정도도 적고 뭔가 이제 하여튼 의료비 부담이 좀 더 적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27쪽이요. 1종 수급권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1종 수급권자입니다. 이때 근로무능력자의 기준은 18세 미만, 즉 아동이죠. 65세 이상, 즉 노인이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임산부, 그다음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주로 이제 중증질환자, 그 다음에 희귀질환자, 이런 분들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이 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즉 집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요양원에 머무르시면서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보장시설 수급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분들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고 그 타법에 적용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행여 환자 이런 분들도 이제 1종 수급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법 적용자 중에서는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그 다음에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런 분들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재민이나 노숙인은 근로무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2종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료급여제도 급여의 내용, 대체로 이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의료급여의 경우에 이제 본인부담금이 일부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 본인부담금의 체계는 우리가 이제 228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제 2025년부터 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의 내용이 일부 개편된다는 이제 그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최신 소식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관련 내용은 제가 이제 카페에도 웬만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공감 수험서 카페 있죠. 공감사회라는 별칭이 붙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수시로 접속하시면은 제가 이제 최신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혹시 참고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은 정오표 같은 걸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공감 1급 수험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감사회 카페도 꼭 접속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의료급여의 전달 체계를 보면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228쪽에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도 각각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료급여 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또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도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의료급여라는 것도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세를 기본 그 급여 비용의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에 설치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의료급여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등 여러 가지 비용으로 수입금으로 조성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공공부조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230쪽입니다.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공공부조는요,
선처리 후 지원이죠.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자산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조사 후 지원이거든요. 먼저 자산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로 결정이 된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거꾸로 됐어요. 왜? 이거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자산조사해서 자격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환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지원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건 뭐냐?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과 동일한 성격의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고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혹은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개인이 아니고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지원 대상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위기 사유로 인해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위기 상황이냐? 이것이 법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231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긴급지원 급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첫 번째,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그 6개로 나눌 수가 있죠. 생계, 의료, 주거, 시설 이용, 교육, 그 밖의 지원이 있고요.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은 자 보시면은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 정보 제공,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32쪽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긴급 지원의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긴급 지원의 기간, 요것도 정책이 시기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최신 정책 내용의 기준으로 보면요. 233쪽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군구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또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본 지원 3개월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장 기간을 합쳐가지고 토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게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기간과 최대 지원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원 기간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시험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을 보겠습니다. 234쪽이에요. 기초연금은요, 나오는 부분에서 보통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시면은 세 가지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라는 것은 65, 70, 그 다음에 20이 됩니다. 예, 65, 70, 20이 뭐냐? 천천히 한번 보죠. 자, 먼저 수급권자의 범위가 있는데요.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때 선정 기준액을 어떻게 정하냐?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득 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소득 인정액을 쓰고 기초연금도 소득 인정액을 쓰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결정할 때에는 소득 인정액을 볼 때 가구원 전체를 다 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따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4쪽을 보시면 기초연금 급여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먼저 기준연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이게 이제 기준연금액이라는 건 어르신 중에서 가장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기준연금액에서 액수가 깎이는 어르신들이 있고, 기준연금액에서 삭감 없이 그냥 기준연금액이 바로 지급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연금액이 이제 2024년에 대략 한 34만 원 언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연금액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누가 다 받으시냐? 국민연금을 안 받으시는 어르신들, 이른바 무연금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삭감 없이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죠. 234쪽에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준연금액으로 이 연금액이 산정되는 분들, 대표적으로 뭐죠? 제가 써놨죠. 무연금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세 번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데, 국민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기준연금액이 만약에 34만 원이다. 그럼 이거의 150%면 얼마예요?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긴 받지만 이 받는 액수가 50만 원가량 안 되시는 분들.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에서 삭감되는 분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서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을 매달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에서 점점 깎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5쪽을 보시면 이렇게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또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부부 수급자일 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깎는다. 이게 부부 감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5, 70, 2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20이라는 게 바로 부부 감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이 어떤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굉장히 선정 기준에 닿아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분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해서 최종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소득 인정액과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총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초과분을 소위 이제 커트시켜 버리는 것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기초연금의 이제 그 전달 체계와 재원은 그 정리한 교과서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연금제도가 있어요. 장애인 연금제도는 사실 그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기본 컨셉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전체 노인의 70%를 수급 대상으로 하죠. 근데 장애인 연금은요.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의 70%. 이게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증 장애인의 70%. 아시겠죠? 그러니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30%는 장애인 연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은 기본적으로 뭔가 프레임이 기초연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급여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장애인 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급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기초급여, 두 번째가 부가급여예요. 그래서 기초급여라는 건 뭐냐? 지금 236쪽 위에서 6번째 줄에 설명이 있죠.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부가급여는 뭐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그러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 연금을 받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증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이 65세가 됐어요. 그럼 이분은 장애인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냐?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신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는 수급이 중지됩니다. 왜?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성격이 같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부가급여만 계속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 236쪽에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부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공감사회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